20대 남성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어진 그 피해 여성이 크게 다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19년에 일어났습니다. 이 20대 남녀가 이 한 대학교 근처 술집에서 만났는데 다른 일행과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즉석 만남을 통해서 이제 자리를 합치게 된 상황이었는데요. 새벽 1시쯤 술자리가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술자리가 이어졌고 두 사람, 다른 일행뿐만 아니라 두 사람 역시 만취를 했습니다. 그때 이 피해 여성이 술집에 있는 1층에서 그리고 계단을 타고 3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를 지켜본 이 20대 남성이 여성의 뒤를 쫓았는데요. 그 3층에서 성범죄가 저질러졌습니다. 일단 1차 피해가 있었고요. 이 범행은 3층 복도에서 여자 화장실로까지 계속 이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여자 화장실 창문으로 피해 여성이 빠져나가려다가 건물 베란다 7.5m 높이에서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우.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골절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이 20대 남성 어떤 혐의로 재판에? 두 가지 정도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심신 상실 상태나 의사 능력이 없는 여성 피해자에 대해서 강간을 했을 때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준강간죄가 강간을 저지르다가 상처나 상해를 입히면 준강간치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강간죄는 뭐 지금 성립하는 데 큰 의문이 없는데 과연 이거하고 치상, 상해 부분이 인과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지금 쟁점이 됐던 사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번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성폭행과 추락의 인과관계입니다. 자, 성폭행을 해서 그 이후에 또 이 추락이 벌어진 건지 아니면 완전히 별개의 것인지 이런 인과관계가 재판의 쟁점이 됐다는 건데, 자, 그럼 가해자, 피해자 어떻게 각각 주장을 했습니까? 가해자 입장에서는 성관계가 다 끝났다. 그리고 피해 여성이 화장실로 갔는데 갑자기 화장실 안에서 큰 소리가 나서 들어가 보니 그 화장실 창문으로 뛰어내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성폭행이 이미 종료되고 난 다음에 피해 여성이 독자적인 행동으로 창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강간의 점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검찰의 판단은 성폭행 후에 성폭행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화장실로 도망가면서 그 남자가 따라왔을 때 공포, 경악, 당황 등으로 그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으니까 당연히 성폭행을 피하기 위한 행위였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이미 뭐 판단을 다 하신 것 같은데, 자, 1심 재판부 판단은 어땠습니까? 1심 재판부는 성폭행과 추락의 인과관계 인정했습니다. 징역 6년 선고했어요. 준강간치상이 전부 인정됐다고 볼 수 있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과관계, 그러니까 성폭행을 피하려고 벗어나려고 하는 과정에서 추락해서 상해를 입었을 거라고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예견하고 짐작할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그 이후로는 과도한 음주 상태로 피해자가 심신상실에 있었는데 CCTV에 보면은 스킨십을 거부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추행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다고도 피해자가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안이 매우 어두웠기 때문에 당시에 창문 밖에 달아날 곳이 없다고 보고 피해자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피고인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자, 변호사님, 그런데 네. 2심에서 충격적인 반전. 달리 판단합니다. 2심에서는 이 준강간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성폭행 부분은 유죄를 인정하고 여기서 치상 부분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다툼이 됐었는데 1심하고 달리 치상 부분을 무죄 선고를 합니다. 이유 자체가 뭐냐면 치상에 됐을 때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성폭행한 이후에 피고인이 성폭행한 이후에 피해자가 3층에서 떨어지고 다칠 것이다 라고 예견이 불가능했다라는 게 항소심의 주된 이유입니다. 그 이유 자체가 뭐냐면 수사 초기부터 계속 예견 못했다라고 피고인이 일관되게 진술을 했었고요. 피해자가 그 상황을 전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어요. 또 체면 수사를 좀 했었는데 뭐 이게 증거 등이 100% 있는 건 아니지만요. 예. 체면 수사 결과 창문을 출입문으로 착각해서 갔다라는 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이 피고인한테 이 상해 책임까지 물으기에는 예견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법원은 봤습니다.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2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 전혀 지금 동의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2심 재판부는 CCTV에
주목을 했다는데 무슨 상황이 있었습니까? 일단 CCTV에 어떤 정황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좀 보면은 CCTV가 이제 남성이 여성을 끌어안고 여자 화장실로 데려간 뒤에 1분 30초 만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1분 30초가 지났을 때 남성이 다른 사람과 함께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는데요. 이 여성, 피해 여성 같은 경우는 이 남성이 나왔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 사이에 추락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선 범죄와 이 두 번째 밖으로 떨어진 것과 관계는 없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을 하게 된 거고요. 일단 재판부는 만취한 여성이 의식이 일시적이거나 본능적이거나 일단 회복됐다고 보기에는 시간이 짧고 이 남성, 이 피고인이 이 여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에도 부족했다라고 이 자료를 해석했습니다. 변호사님, 네. 그 여자 화장실로 데려가서 그 범행을 저질렀으니까 거기서 창문 밖으로 뛰어내린 거 아닌가요? 제가 너무 이걸 단순하게 우리가 보는 이제 이 성폭행 범죄는 유죄입니다. 3년형은 받습니다. 이 성폭행 범죄가 유죄가 됐는데 상해 부분, 치상 부분까지 유죄가 되느냐 이 부분이 지금 문제거든요. 통상 이 강간, 치상죄가 되려면 강간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다가 상처를 입었을 때 또 그 모습을 피고인인 이 성폭행범이 이해하거나 인지하거나 예견을 했을 때 가능합니다. 근데 중간에 가정상 봤을 때는 중간에 나왔던 부분도 있고요. 또 119, 112에 본인이 또 신고를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도망가거나 피해서 떨어질 것이라는 것은 예상을 못했다고 지금 법원은 본 거고요. 증거가 사실 있어야 됩니다. 예견했을 만한 증거, 예를 들어서 여성이 의식이 있다든지 아니면 남성이 이 여성한테 재차 성폭행을 가하려고 했다든지 그런 어떤 시상의 증거가 있었다면 유죄가 됐을 것인데 그런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인과관계, 예견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서 판단한 것이고요. 이거는 뭐 사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은 모든 데 적용이 됩니다.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 증거가 부족하다면 뭐 법원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무죄가 선고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승 의원님, 승 의원님도 좀 짧게 좀 이 판결에 2심 판결에 대한 뭐 생각 좀 정리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이 대검에서 이거 항소할지 안 할지, 참 상고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만약에 대검의 지휘부에 있다면 첫 번째 이게 중간간인데 상고는 지금 진행이 중입니다. 진행 중입니까? 대검에서 입장에서는 이게 판단 유탈이 있느냐를 이제 따지면 파기환송이 될 수 있는데 중간간 상황인데 이걸 최면 조사를 해서 그걸 알아낸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블랙아웃 상태에서 사실 최면 조사라는 건 의미가 없는 부분인 것이고 제가 주목하는 거는 1분 30초 나왔다가 다른 사람을 데리고 다시 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간다는 CCTV의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다른 사람이 만약에 또 다른 친구의 남성이었다면 제2차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조금 면밀히 판단하셔가지고 상고심에서 판단 유탈이라는 어떤 대법원의 법리 판단을 받아서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파기환송된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판단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재판 이렇게 정리하고요.